잠시 후 행복한 아침에서는 무너진 건강을 되돌리는 건강 리모델링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겨울이죠. 날이 추워질수록 더 잘 관리해야 하는 게 바로 혈관 건강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겨울철 혈관 건강 지키는 비법 준비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11월 22일 금요일이고요. 우리 몸에 있는 혈관 총 길이 알고 계십니까? 12만 킬로미터라고. 이게 지구를 3바퀴 도는 길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혈액이 이 혈관을 타고 이동하잖아요. 네. 한번 촥 갈 때 20초밖에 안 돼요. 대단하죠. 대단하네요. 근데 그 혈관이 건강해야 혈액이 막힘없이 우리 몸을 순환할 수 있을 텐데요. 자, 그래서 오늘 건강 리모델링에서는 혈관 건강 지키는 비법 준비했습니다. 잠시 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자, 금요일 행복한 아침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올해 초중고 교사들은 스트레스 1순위로 학생의 위반 행위와 학부모의 항의, 소란을 꼽았는데요. 20년 전 같은 조사에서 이 답변이 가장 뒷순위였던 것과는 대비되는 결과였습니다. 그러니까 20년 사이에 순위가 완전히 뒤바뀐 건데요. 네. 자세히 좀 전해주세요. 네, 이번 조사는 한국교육정책연구소가 초중고등학교 교원 6,05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는데요. 이 연구소는 2004년, 20년 전에도 같은 연구를 수행을 했었어요. 교직 활동 수행 장애 요인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어려움이 어떤 게 있는지 조사를 해봤더니 2004년에는 과중한 잡무와 자율성 침해, 이 답변이 57%로 가장 많았고요. 학생과 학부모의 비협조적인 태도라는 답변은 10.3%에 그쳤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완전히 달랐던 거예요. 올해는 학생과 학부모의 비협조적인 태도가 50.1% 차지했고 2004년에 교사들이 제일 많이 꼽았던 과중한 잡무와 자율성 침해라는 답변은 2.6%로 굉장히 낮게 나왔습니다. 아, 그랬군요. 또 어떤 부분에서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20년 전에는 이 교직의 장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전문성이라는 대답이 제일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안정성이라는 대답이 1위에 꼽혔습니다. 교사로서 무력감을 느끼는 순간에 대해서도 20년 전과 올해의 응답률은 정반대의 모습이었는데요. 2004년 조사에서 가장 많았던 그 교육이 비난의 대상이 되거나 교직 가치가 격화될 때라는 응답률은 올해 10.1%에 그쳤습니다. 이거 뭐가 먼저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한때 너무 이제 교사 공무원 직군에 대해서 막 안정성만을 강조를 하면서 안정적인 게 최고니까 교사 돼야 된다 이런 분위기도 있었고 그래서 추구하는 가치가 달라진 것도 있었겠지만 물론 또 그 안에서 교사로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이 없다면 이것이 고스란히 무력감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악순환 이 벌어지고 있다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또 2011년 학생 인권 조례 제정 이후에 교직 사회가 받은 영향, 변화 이 부분도 물어봤더니 교사의 78.6%가 교육 활동 전반에서 학생 인권과 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게 됐다라고 응답을 했고요.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교권이 추락하고 학생 생활지도에 어려움이 심화됐다라고 답한 교사도 91.3%에 달했습니다.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는 이번 결과를 두고 이렇게 교원들의 인식이 극명하게 달라진 이유에 대해서 교직의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는 세태와 교원을 존중하지 않는 무분별한 교권 침해가 관통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학생들의 인권과 권리 중요하죠. 근데 또 그에 못지않게 교권을 존중하는 그런 태도도 중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고 20년 후에 또 이런 조사를 할 텐데 네. 그때 또 어떤 변화가 있을까 이것도 또 궁금해집니다. 다음 이슈도 전해 듣겠습니다. 네, 경기 침체와 내수 부진으로 파산한 국내 법인 수가 올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경기가 안 좋다는 이야기 정말 많이 나오고 있고 제 주변에도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 참 많은데요. 얼마나 많은 법인이 파산 신청을 했을까요? 네, 법원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지금까지 전국 누적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1,583건입니다. 여기서 파산이 실질적으로 선고된 법인이 모두 1,380곳인데 전년 동기 대비 27.7%나 늘어난 수치예요. 매주 접수되는 건수도 2, 3년 전하고 비교해보면 1.5배에서 2배 정도 늘었다고 하는데요. 코로나 여파가 가시지 않은 채로 고금리, 고물가가 장기화하면서 중소기업, 스타트업 이런 곳들의 파산 신청이 큰 폭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건비 계속 오르고 중국산 저가 공세가 계속되고 그러니까 기업, 공장 어떻게 견디질 못하고 다 파산하고 이런 계속 도미노 같은 이게 현상이 일어나는 건데 글쎄 어떤 종목에서 파산이 주를 잇고 있는 거예요? 네, 동아일보에서 대한성공회의소에 의뢰를 해서 올해 6월부터 10월 사이에 파산 공고가 난 기업들을 분석해 봤는데요. 도소매업이 39.6%로 제일 많았습니다. 다음으로 제조업, 정보통신업, 건설업 등이 그 뒤를 이었고요. 고금리, 고물가, 저성장, 또 미중 갈등이 지속되면서 그런 패권 경쟁 속에서 내수기업들과 중견 수출 기업들이 직격탄을 맞았고요. 지금 사실 대기업마저도 대규모로 구조조정 들어간다는 얘기들이 들려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소상공인 이렇게 자영업자분들도 파산하고 그 드러났던 자영업자 보험 그 해지율도 되게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수 버팀목인 중견, 중소기업들은 이대로 가다가는 내년에도 줄도산할 수 있다라는 우려를 내비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재계에서는 고용시장을 대폭 유연화하거나 인건비를 기업 상황에 맞춰서 현실화하자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게 미국을 비롯해서 해외 상황도 녹록치 않은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기업 말씀도 해주셨는데 기업하고 개인은 지금 정신 바짝 차리고 있는데 이걸 헤쳐나가야 되는 정책 결정자들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는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네. 자, 다음 미션 해주시죠. 네, 월 300만 원에 24시간 상주하면서 생후 2개월 아기를 돌보고 가사일까지 도와줄 입주 도우미를 구한다는 공고 글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글이 올라왔길래 이렇게 네티즌들의 지탄을 받고 있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네, 최근에 한 중고거래 플랫폼에 아르바이트 구한다면서 올라온 글이에요. 제목은 2개월 여아를 돌봐주실 분 구합니다. 라는 글이고요. 이 작성자 A씨가 찾고 있는 입주 도우미 조건을 보니까요. 근무 시간은 일요일 오후 8시부터 금요일 오후 8시까지고 아기 방에서 같이 생활을 해야 된대요. 그리고 월급은 300만 원인데 퇴직금이나 4대 보험은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구체적인 근무 내용, 전반적인 아기 케어에서부터 부부의 저녁 식사를 포함한 요리, 얼음 빨래, 집 청소, 분리수거, 음식물 쓰레기 배출 등을 할 수 있는 분을 적극 우대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로봇 청소기, 식기세척기, 세탁건조기 다 있지만 청소기와 밀대로 직접 하실 수 있는 부지런한 분을 원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사의 모든 일을 다 해주세요라는 것 같은데 입주 도우미를 구하는 안내를 쭉 한 거예요. 근데 월급에 비해서 많은 일을 해야 되네요. 네. 월급에 비해서도 많고 입주하면 거기서 계속 생활을 해야 되는 거고 저는 2개월 아기를 돌보면서 이것이 가능한가 궁금한데요. 그 이뿐만이 아니라 더 남아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아기 달래고 안아주기, 목욕, 2-3시간마다 모유 수유 돕기, 분유와 영양제 먹이기, 기저귀 갈기, 아기용품 소독, 빨래, 청소 등등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요. 밤에 아기를 데리고 주무실 수 있어야 하고 아기가 자주 깬다고 해서 불평하는 분은 원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거 부모도 불평하거든요. 이건 좀 너무한데요? 그리고 이거 하는 동안 그럼 부모님은 아기한테 하는 게 뭐가 있는지 그리고 오히려 너무 심해서 이거 진짠가? 이거 일부러 누가 욕먹이려고 거짓으로 조작해서 글을 쓴 거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어요. 그래서 지금 누리꾼들 사이에서 공분이 일고 있으면서 현대판 노비 구하는 글이다. 혹은 또 들어갈 땐 걸어 들어갔다가 나올 땐 실려 나올 것이다. 이런 글도 있고요. 노동청에 당장 신고한다. 이런 의견이 있는가 하면 내가 400만 원 줄 테니까 작성자 본인이 직접 와서 그거 한번 해봐라. 이런 글도 있었습니다. 이게 집안일이에요. 전반적인 가사, 집안일이라고요. 그렇죠. 네.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어머니 생각이 났는데요. 어머니는 평생 이 일을 하시면서 우리 세 아이를 키우셨어요. 그리고 남편 수발까지 들었다고요. 이게 우리 어머니들이 해낸 일입니다.
중노동이네요, 중노동. 네. 우리 어머니의 가치는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이었는데 아유, 그럼요. 맞습니다. 돈으로 평가가 안 되네.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이번에는 귤 논란입니다. 두 분이 만약에 5kg짜리 귤을 주문을 했는데 그게 사실 4.5kg 들어있었다고 한다면 기분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이거는 화나죠. 내가 4.5kg을 시킨 게 아니고 5kg을 주문했는데 네. 아니, 더러운 거잖아요. 그걸 500g을 또 떼먹냐. 너무 당연한 질문을 해서 제가 좀 머쓱할 정도고, 그리고 사실 저는 이런 거 보면 좀 놀라운 게, 사실 5kg짜리 귤 샀다고 그 재보는 일은 거의 없잖아요. 거의 없죠. 보통 이제 믿고 네. 5kg 받았다 하고 먹는데, 내가 안 재본 사이에 나도 사실 이렇게 계속 덜 받고 있었던 건가 네. 싶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 업체 측의 해명이 논란에 불을 더 붙이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귤 5kg 샀는데 4.5kg만 오는 이유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어요.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요? 손님이 왜 5kg 샀는데 4.5kg 왔느냐라고 게시판에다가 문의를 올렸거든요. 네. 그랬더니 이 업체가 설명을 한다고 하는 말이, 들어보세요. 그 문의한 고객에게 일단 사과를 합니다. 귤이 적게 온 것에 대해서 실망하셨을 수 있고 이 점은 충분히 이해한다라고 하면서도 고객들이 신선한 귤을 맛볼 수 있도록 배송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배송 안전? 예. 상자에 귤 5kg 가득 담으면 귤끼리 눌려 터지거나 상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귤이 안 눌리게끔 여유 공간을 두고 포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귤 무게는 4.5kg이 되지만 고객님께 더 신선하고 안전하게 보내드리기 위해서 무르지 않게 선택한 저희의 결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니 그러면 더 큰 상자를 준비하거나 네. 아니면 애초에 판매할 때 5kg이 아니라 4.5kg을 그렇지. 판매한다라고 적었어야죠. 그렇게 고질했어야지.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화가 나죠, 제가? 이렇게 속이면 안 됩니다, 네. 판매자가. 맞습니다. 너무 지당하신 말씀 네. 해주셨고요. 누리꾼들도 다 같은 생각이에요. 그러면 5kg 넣어도 안 터지는 상자를 구해야지. 네. 이거는 사기다. 그리고 내가 5만 원 보내야 되는데 지갑 사정 안 좋아서 4만 5천 원만 보내겠다고 하면은 그거 받을 거냐? 네, 이런 글도 그렇죠. 있었습니다. 500g 덜어서 집안 살림 나아지겠습니까? 그 말을 하고 싶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의사 만날 일이 별로 없어야 돼요. 맞아요. 네? 그래야 건강해야죠. 건강한 거예요. 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의사 선생님들 맨날 만나는데. 오늘도 만나는데. 근데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실 것 같아요. 뭐 살면서 의사를 만날 일이 없었으면 혹은 적었으면 좋겠지만 만나게 된다면 좀 친절하게 좀 네. 설명해 줄 수 있는 의사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 하실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뭐 아프고 지친 마음을 진심으로 좀 따뜻하게 위로를 해줄 수 있는 의사였으면 좋겠다. 이런 또 생각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해 놓은 건데요. 우리 집 앞 의사의 진솔한 진짜 이야기입니다. 최희의 닥터하우스 만나보시죠. 우리 집 앞 의사의 진짜 이야기부터 내 몸을 위한 건강 노하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닥터하우스 MC 최희입니다. 엄마 됐어. If you wanna be my lover, you gotta get with my friends. Make it last forever. 자, 오늘 함께할 첫 번째 주인공 소개해드릴게요. 15,000개가량의 임플란트 식립, 그리고 검진한 환자만 무려 40만 명. 17년차 닥터입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구강학 안면외과 전문의 이남훈입니다. 진짜 대단하십니다. 이 임플란트 치료는 왜 하게 되는 건가요? 임플란트 치료는 충치나 치주 질환, 치아 파절 등으로 치아가 상실되었을 경우에 그 상실된 치아를 수복해주기 위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는 이런 나사형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이게 턱뼈 안으로 식립을 해서 뿌리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닥터님은 주로 임플란트 치료를 담당하시는 건가요? 보통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구강외과 전문의들은 골절, 골수염,
구강암 및 구강 조직의 전반적인 질병을 다루는데요. 저같이 지역에 개원한 구강외과 의사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치과 치료를 다 하고요. 그 중에서 주로 임플란트 치료를 많이 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랑니를 제외한 연구치는 28개인데요. 네. 그 중에 보통 하나가 빠지거나 상실되면은 다른 치아가 많으니까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네. 근데 그렇지 않고 하나가 빠졌을 때 최대한 빨리 수복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요? 28개나 있는데 이쪽이 없으면 이쪽으로 먹으면 되지라고 생각할 것도 같은데요. 네. 그게 아니고 치아가 빠지게 되면은 치아가 빠진 공간으로 주변에 있는 치아들이 이동을 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교합이 전체적으로 무너져 내리고 턱뼈도 점점 소실되어 뼈가 점점 얇아지게 돼요. 그래서 하루라도 최대한 빨리 치료를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를 통해서 적절하게 수복 치료를 하게 되면은 나머지 전체 치아들을 더 오랫동안 사용하실 수 있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치아 하나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최대한 빨리 수복해 주는 것이 중요해요. 치아 하나가 상실이 되면 턱뼈까지 소실될 수 있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하니까 정말 그냥 쉽게 간과해서는 안 되는 문제 같습니다. 그래도 기왕이면 내 치아를 오래도록 잘 쓰고 싶잖아요. 이 치아의 수명을 길게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통 양치질 하실 때 이렇게들 많이 하시는데요. 네. 이렇게 하시면 치아가 손상이 많이 돼요. 잇몸도 좋지 않고요. 그래서 양치질 하실 때는 요 치아랑 잇몸 사이에 칫솔모를 집어넣는다는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진동을 주신 다음에 쓸어내리시는 식으로 처음에 하시면 손목이 많이 아픈데 이렇게 연습을 하셔서 양치를 해주시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양치질도 열심히 해주셔야 되지만 치아 파절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치과에 오셔서 검사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치과에 오셔서 검진을 받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진료실에서만 뵙던 선생님이다 보니 보통 이런 사적인 이야기를 나눌 시간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가장 궁금한 부분을 이 자리에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어떻게 해서 우리 닥터님은 의사가 될 결심을 하셨나요? 지금은 이렇게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어렸을 때는 몸이 굉장히 약했어요. 그래서 입원도 많이 했고 외래 진료도 많이 보게 되면서 일단 저를 치료해 주시는 의사 선생님들을 자주 보고 자연스럽게 저도 저런 의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과가 좀 생소해요. 보통 치과 하면 교정과, 보철과 이런 과들은 많이 들어봤는데 구강학 안면외과는 조금 낯설거든요. 이 과를 선택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치과대학을 다니다 보니까 이제 치아랑 구강 조직에 대해서 배우는 중에 좀 더 큰 영역에서 환자들을 치료하고 또 수술하는 의사가 되고 싶어서 구강학 안면외과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구강학 안면외과 전문의로서 이남은 닥터님이 느끼는 자부심도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환자분들을 볼 때 특히나 치아가 하나도 없어서 고통받던 환자분들의 임플란트 치료가 잘 마무리되었을 때 가장 뿌듯하고 자부심이 느껴져요. 식사하기도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제는 먹는 게 즐겁다고. 네. 그리고 임플란트 치료를 통해서 환자분들이 확 젊어진, 한 10년, 20년 젊어진 모습을 뵈면은 그게 그렇게 뿌듯하더라고요. 맞아요. 우리 환자분들이 또 맛있는 식사 하시는 모습 보면은 더욱더 보람되고 행복한 기분이 드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구강학 안면외과 전문의로서 이남은 닥터님이 꿈꾸는 목표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저는 이제 지역의 개원에 있는 개원의로서 종양, 골절, 골수염 그걸 조기에 발견하고 제가 생각하는 진짜 의사에 적합한 사람이 되는 게 또 저의 목표인데요. 환자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경청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적절히 도움을 주고 싶어요. 오늘 또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었던 진솔한 이야기 들려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닥터하우스에서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함께할 두 번째 주인공 소개해드릴게요. 연간 수술 횟수 3,100건, 매년 살펴보는 안구의 수는 무려 34,000안. 안과 닥터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18년차 안과 전문의 임태형입니다. 보통 대화할 때 상대의 눈을 보면서 대화하기 마련인데 그럼 닥터님은 대화하면서 상대의 눈만 보고도 눈 건강 상태를 얼추 알 수 있나요?
아무래도 뭐 정밀 검사를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뭐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눈을 이렇게 유심히 보면요, 눈의 모양이나 깜빡임, 그리고 눈꺼풀이나 눈 표면의 색을 보면 상당히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눈꺼풀 테두리에 충혈이 있고요, 또 얼굴에 홍조가 있다면 이분은 거의 눈꺼풀 테두리염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눈이 많이 건조하거나 아니면 앞으로 건조증이 생기기 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뭐 가끔 눈 표면에 종양이라든지 또 백내장이 심한 경우에는 그냥 눈만 봐도 알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닥터님께서 아까 제 눈을 좀 유심히 보시던데 제 눈 건강 상태는 좀 괜찮을까요? 아, 예, 너무 괜찮을까요? 너무 맑으셔서 다행입니다. 건강하신 것 같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근데 저희 가족분들 중에 백내장을 겪으신 분이 있거든요. 음. 결국 수술을 하셨는데 백내장을 치료하려면 수술을 해야 되는 걸까요? 아니요. 모든 백내장을 다 수술을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백내장이 심하지 않고 불편이 없으실 때는 자외선 차단 정도만 하시면서 상태가 너무 나빠지지 않는지 정기적으로 검진만 하시면 되죠. 그러나 이제 백내장이 심해져서 뭐 증상이 생기면, 그러니까 뭐 시력이 떨어진다든지 뿌옇게 보인다든지 빛번짐이 심해진다든지 하는 증상이 생겨서 생활이 불편한 경우에는 수술을 그때는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근데 아무래도 이제 수술이라고 하면 이제 아무래도 걱정도 되고 네. 좀 무섭잖아요. 근데 옛날에 비해서 수술 기술이 너무너무 발전이 됐고 너무 무서워하시거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주변을 보면 확실히 백내장 수술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과거에는 뭐 실명 수준으로 정말 안 보이시는 심한 백내장일 때만 수술을 했다면은 요새는 일상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술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백내장 수술할 때 쓰이는 장비나 수술에 필수적인 인공수정차가 발전됨으로써 가능하게 된 건데요. 예를 들면은 난시가 있으면 난시 교정 기능이 들어간 인공수정체를 쓰고요. 가까운 것도 그냥 편하게 보고 싶다면 노안 교정 기능이 있는 인공수정체를 사용해서 먼 거리뿐만 아니라 가까운 거리도 안경 없이 잘 볼 수 있게 됐어요. 무엇보다도 요즘에는 빛번짐이 적거나 없는 인공수정체가 개발되어서요, 수술 결과가 점점 더 좋아지는 추세이기도 하고요. 그럼 백내장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백내장은 기본적으로 나이가 들어가면서 생기는 질환이죠. 결국 노화에 의한 거기 때문에 100%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자외선이 백내장의 발생과 진행에 있어서 제일 확실한 또 강한 위험 인자이기 때문에 선글라스를 써주신다든지 모자를 쓴다든지 해서 자외선 차단에 신경을 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안도 마찬가지죠. 노안도 누구나 다 오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막을 수는 없겠지만 디지털 디톡스라고 할까요? 네. 요새 핸드폰 때문에 너무 근거리 작업을 많이 하시니까 그런 근거리 작업들을 너무 과하지 않도록 좀 주의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좀 진부하긴 한데요. 어렸을 때 좀 아픈 적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네. 병이 있었는데 소아천식이었거든요. 근데 이 소아천식을 정말 허투루 생각하면 안 돼요. 정말 힘들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좀 발작이 좀 자주 있는 편이었는데 이게 뭐 기침도 많이 나오지만 정신을 잃고 응급실에서 깨어보니 응급실 뭐 이런 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렇군요. 약을 항상 주머니에 넣거나 가방에 넣고 갔어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병원을 자주 들락날락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의사라는 직업에 좀 매력을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안과 전문의로서 임태영 닥터님이 꿈꾸는 목표는 무엇일까요? 의료 또 의사라는 직업은 건강이라는 분야에서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포기하지 않는 스타일이거든요. 네. 아니, 이게 뭐 고집이 세거나 뭐 질척거린다는 의미는 아니고 제가 제 환자분을 포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항상 이렇게 마음속에 가지고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네, 어디서도 들을 수 없었던 임태영 닥터님의 진솔한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닥터하우스에서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하우스 MC 최희였습니다.
행복한 아침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간이 7시 55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건강 챙겨보겠습니다. 건강 리모델링 시간입니다. 네, 가장 먼저 든든한 주치의 선생님들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민욱 신경과 전문의, 민혜영 가정의학과 전문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양기영 소화기내과 전문의와 개그우먼 이희경 씨도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행복한 아침. 반갑습니다. 네. 늘 애쓰십니다.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좋습니다. 야, 벌써 11월 이제 어이구 다음 주면 11월 말이에요. 빨라. 네, 이렇게 빠릅니다. 그리고 오늘이 소설이에요. 첫눈이 온다. 그리고 첫 얼음이 온다. 이런 절기인데 날도 좀 쌀쌀해지는 것 같고 네. 이렇게 쌀쌀하고 추워질 때는 뭐 드세요? 왜 먹는 건 항상 저한테 일단 그러면 물어봐 주셨으니까 네. 제가 갑니다. 네. 저는 요즘처럼 이렇게 쌀쌀한 날씨에는요. 매생이 굴 국밥을 아이고, 추천을 좋다. 네. 이게 일단 국물도 시원한데 그 매생이를 후 이렇게 불어가지고 너무 좋다. 하면 여기 한 번에 딸려오잖아요. 이렇게. 근데 데이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네. 그래서 그걸 미운 사위한테 준다는 거 아니에요? 맛도 해서 뜨거운지 모르고 먹다가. 먹다가. 아, 근데 사실 정말 날 추워지면 뭐 매생이도 말씀하셨지만 뜨끈하고 저는 그렇지. 뜨끈하면서 매콤한 전골이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런 국물 요리를 특히 조심해야 하는 분들이 있다면서요. 그렇죠. 아, 저도 어제 저녁에 부대찌개 먹었는데 뜨끔하네요. 네, 바로 고혈압 있는 분들입니다. 이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나트륨 섭취량을 하루 2,000mg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소금 양으로 치면은 한 5g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티스푼으로 한 스푼 정도 될 텐데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나트륨 섭취량이 약 4,800mg니까 2배가 넘죠. 근데 이렇게 나트륨 섭취가 많아지면 결국 이게 소화가 돼서 우리 몸에 흡수가 돼서 혈액 안으로 떠돌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혈액 안에 나트륨 농도가 높아지니까 삼투압 증가로 인해서 혈액의 양이 많아집니다. 자, 혈액의 양이 많아지면 당연히 혈액 안쪽에 있는 압력도 같이 증가하겠죠. 바로 이렇게 해서 고혈압이 점점 나빠질 수 있는데, 자, 그런데 고혈압 그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 몸에 있는 전신에 공급되고 있는 이 혈관, 혈액 안에 삼투압이 높아지면서 모든 혈관, 전신에 있는 혈관들이 다 망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고혈압 환자분들은 이런 짭짤한 국물 요리뿐만 아니라 이 겨울철에 강추위 이것도 아주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자, 날씨가 추워집니다. 네. 그럼 우리 몸은 이 체온을 지키기 위해서 이 혈관이 수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수축을 함으로써 우리 몸에서 이 체온이 밖으로 발산되는 것을 막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혈관들이 수축을 하게 되면 당연히 혈압도 상승을 하게 되고요. 네. 또 이렇게 혈압이 상승하게 되면은 이 심내혈관 질환의 이 발병 가능성도 높아지게 됩니다. 자, 고혈압이 있는 경우에는 혈관이 이 높은 압력에 계속 이게 노출이 되다 보니까 혈관들이 약해져 있거든요. 이렇게 약해져 있다 보니까 자, 혈압이 원래 정상인 분들, 이런 분들보다 이 심내혈관 질환 같은 이런 질환들에 대해서 위험성이 4배에서 5배가량 올라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이 20세 이상 성인의 한 30% 정도 되는 1,300만 명이 고혈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상당히 많은 양이죠. 많다. 자, 특히 겨울철에 조심해야 되는 이 고혈압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할 건데요.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누기 전에 제가 관련된 퀴즈를 하나 준비를 해봤거든요. 퀴즈 좋아요. 한번 맞춰보세요. 자, 문제 드릴게요. 60대 이상의 경우 여성과 남성 중에 고혈압 환자 수가 더 많은 성별은 무엇일까요? 이거 이거 좀 어렵- 쉬운 것 같은데. 그래요? 둘 중에 하나죠. 이거는 남성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냥 평균적으로 남성분들이 여성분들보다 술, 담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왠지 고혈압에 더 노출이 많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회생활을 막 하다 보면요. 네. 저도 경험하지만 열받을 일이 많아요. 그래서 혈압이 올라가는 일이 많아서 네. 저는 그러네. 남성의 한 표. 그래요? 네. 저는 남성. 모두가 남성을 외칠 때 전 여성. 왜냐하면 늘 보면 뭐 중년 여성, 뭐 위험하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서 호르몬. 저는 여성으로 하겠습니다. 자, 정답은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한 분 맞추셨습니다. 오! 여성입니다. 왜 여성이야? 근데 사실은 세 분이 다 어느 정도씩은 맞추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50대까지는 여러분들 생각하신 것처럼 남성 환자분들이 더 많거든요. 그런데 60대가 되면서 역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인 씨 말씀하신 것처럼 나이가 들면서 여성이 더 많아지는 걸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지난
2022년도 기준으로요. 이 고혈압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 수 기준을 봤을 때 우리가 고혈압 중에서도 다른 2차적인 원인이 아니라 정말 고혈압 그 자체만 갖고 있는 분들을 본태성 고혈압이라고 하거든요. 보통 고혈압 환자의 90% 정도 되는데 이 본태성 고혈압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의 수가 699만 명 정도가 됐어요. 근데 전체 환자의 남녀 비율을 보면 일단 전체로 봤을 때는 남성 51대, 여성 49. 거의 비슷비슷한 수준이죠. 하지만 60대 이상의 경우를 보면 여성 환자가 37.4%였는데요. 남성 환자의 비율이 28.8%. 그러니까 오히려 여성이 더 많았습니다. 아니 왜 하필이면 60대 이상부터 이렇게 고혈압에 대한 추이가 완전 뒤바뀌는 거예요? 아, 정말 안타깝게도 갱년기 때문이죠. 아유. 갱년기 때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줄어들게 되잖아요. 에스트로겐이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하지만 그중에 정말 중요한 역할이 혈관을 굉장히 부드럽게 늘려주는, 확장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줄어들게 되니까 혈관 확장이 제대로 되지 않고 혈관의 탄력도 조금씩 떨어지게 되죠. 이처럼 혈관이 수축하게 됨으로써 혈압은 많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그런데 사실 갱년기 지나면서 또 문제가 콜레스테롤 대사 과정도 안 좋아지잖아요. 이때 LDL 콜레스테롤 수치도 같이 높아지기 때문에 혈관 질환의 발병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조심해야 되지만 60대 이상에서는 여성이 더 조심해야 되는 고혈압. 그런데 고혈압 진단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예. 자, 혈압이라고 하는 게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나가 아니죠. 자, 혈압 생각해 봤을 때 자, 심장이 피를 뿜어냅니다. 전신으로 이렇게 피를 보내기 위해서 쫙 뿜어내면 이제 수축기라고 하죠. 딱 뿜어낼 때 올라가는 그 혈압 이때가 바로 이제 수축기 혈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높은 혈압이죠. 수축기 혈압. 예, 근데 심장이 피를 딱 전신에다 보냈어요. 쭉 수축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 또 다시 또 피를 받아들여야 되겠죠. 네. 네. 심장이 쫙 이완하면서 폐에서 산소를 갖고 있는 아주 깨끗한 피들을 쫙 받아서 이 심장을 채우는 이때를 이완기라고 하는데 봤던 이때 혈압을 이완기 혈압이라고 합니다. 네. 이 두 가지가 모두 중요한 이 혈압의 기준이 되는 거죠. 자, 우리 대한 고혈압학회와 미국 심장학회에서는 이 혈압의 기준을 정의를 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축기 혈압이 120mmHg 미만이고 또 이완기 혈압은 80mmHg 미만이면 정상 혈압에 해당한다. 우리가 보통 120에 80 이렇게 말하는 바로 그 혈압이죠. 네. 자, 그런데 이것보다 높으면 자, 고혈압은 1도 경도 고혈압과 2기 중증도 이상 고혈압으로 나눠지는데요. 자, 수축기 혈압이 140에서 159에 해당하던가 아니면은 이완기 혈압이 90에서 99이면은 1기 고혈압에 해당을 하고요. 이걸 넘어서서 수축기 혈압이 160 이상이던가 이완기 혈압이 100mmHg 이상인 경우에는 2기 고혈압에 해당합니다. 네. 근데 사실 고혈압 그 자체만으로도 뭐 건강의 적신호로 볼 수 있지만 당뇨처럼 이로 인해 발생하는 합병증이 또 굉장히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이 고혈압이요. 전 세계 사망 원인 1위인 심내혈관 질환의 주요 발생 원인이 되거든요. 심내혈관 질환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는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심부전도 있고요. 또 뇌졸중도 대표적인 심내혈관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드물긴 하지만 대동맥이 찢어지는 대동맥 박리도 유발을 할 수가 있어요. 특히나 고혈압이 뇌에는 더 치명적인데요. 실제로 고혈압이 뇌졸중 발생에 47.9% 정도 기여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예, 또 이 고혈압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질환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고혈압성 망막증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물체를 보게 되면은 이 물체 상이 이제 눈을 통해서 들어와서 눈 뒤쪽에 있는 그 영화관으로 치면 이제 스크린 같은 존재죠. 여기에 네네. 맺힌 데가 바로 이제 망막인데요. 이 망막에는 이 시신경과 함께 여러 개 아주 얇은 이런 모세혈관들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얇은 혈관들이 혈압이 계속 높게 되면은 잘못하면 이게 터지게 되고 또 이것들이 반복하게 되면 시력이 떨어지게 되겠죠. 망막 기능이 떨어져서. 네. 이런 아주 무서운 질환인데 이것이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이런 높은 혈압들이 계속 지속이 되고 출혈이 반복되고 출혈이 심해지고 이렇게 되면은 심지어는 실명에 이를 수도 있는 그런 아주 무서운 질환이라는 것입니다. 실명까지요? 일반적으로 이 고혈압 유병 기간이 15년이 넘어서게 되면은 이런 고혈압성 망막증의 이 발병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자, 내가 고혈압 환자다. 그러시면은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한 번씩 이렇게 정기적으로 안과 진료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무섭다. 자, 이렇게 고혈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또 이어서 알아볼 질환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겨울철 조심해야 되는 질환 알아보기 전에 제가 퀴즈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뭐 한번 장학 맞춰보시죠. 퀴즈 퀴즈가 굉장히 많네요. 재밌어요. 자, 미국의 46대 대통령, 현 대통령 조 바이든 대통령과 네. 그리고 또 섹시스타 샤론 스톤 이 두 분의 공통점 뭘까요?
저 두 분. 네, 겨울철 조심해야 되는 질환을 겪으셨습니다. 일단 저 두 분 미국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저 두 분 지금 약간 좀 부자예요. 그거 말고 모르겠어요. 이건 아닐 것 같은데. 그건 아닙니다. 자, 일단 두 분- 사람이잖아, 사람. 네, 근데 성별도 다르고 연령대도 다르고 좀 이상하잖아요. 이 두 분이 공통적으로 겪은 이 뇌수술 있었습니다. 뇌 수술을 하셨어요? 네. 뇌수술이요? 네. 그러면 정확히 어떤 질환 때문에 뇌수술한 그렇죠. 거죠? 뇌수술 아무나 하진 않죠. 네. 바로 뇌동맥류 때문이었습니다. 뇌동맥류. 네, 조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해서 13시간에 걸친 대수술을 했는데요. 그때 이제 좌측 뇌동맥류가 터졌던 거거든요. 근데 수술하고 나서 3개월 정도 지난 뒤에 오른쪽에 발견된 또 다른 뇌동맥류도 다시 또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미국의 유명 배우였던 이 샤론 스톤도 뇌동맥류로 수술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공통점이 있는 줄 그렇죠. 몰랐네요. 굉장히 의외죠. 네. 자, 근데 이런 뇌동맥류는 사실 뇌혈관의 일부 이 벽이 좀 얇아지면서 한쪽 벽이 쭉 부풀어 오르는 겁니다. 마치 풍선처럼 이렇게 부풀어 오르게 되는데요. 그 크기는 대략 이제 수 밀리미터에서 또 한 1에서 2cm 정도까지 커지게 되는데 크기가 커질수록 물론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제 파열되면 그것이 지주막하 출혈로 이어지고 이제 돌연사할 수 있는 아주 굉장히 위험한 질환인데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8년도에 이 뇌동맥류로 진단을 받은 환자들이 대략 한 9.8만 명 정도 됐습니다. 자, 그런데 작년에 이게 16만 5천 명으로 한 68%나 증가했거든요. 엄청나게 많이 증가했죠. 네. 그런데 이 중년기 여성들은 사실 또 이 뇌동맥류도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에스트로겐 호르몬 감소 때문에 혈관의 탄력이 떨어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때 이제 강한 고혈압이 발생하면서 혈관벽 한쪽이 헐어지고 그쪽이 부풀어 오르는 뇌동맥류 발병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통계를 봐도 60세 이상에서는 대략 한 32% 정도, 그러니까 뇌동맥류 전체 환자의 60대가 32%를 차지하고요. 그리고 50대가 대략 29.8% 정도 차지하니까 두 연령대만 합쳐도 전체 뇌동맥류의 60%를 차지하는 거죠. 야, 뇌동맥류 환자가 68%가 늘었다. 이거 굉장히 많이 는 건데 뇌동맥류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뭐예요? 예, 사실 정확하게 밝혀진 원인은 사실 없습니다. 이 뇌동맥류에는 이 각종 기저질환 외에도 이 가족력이나 두부 외상, 이렇게 머리 부딪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발병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 뇌동맥류의 발병 위험을 높이는 그런 상승시키는 그런 요인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네. 자, 고혈압, 지금 우리 얘기하고 있는 이 고혈압과 이 흡연은 뇌동맥류 발생 위험성을 약 각각 2.5배씩 올린다고 하고요. 네네. 그다음에 지나친 음주, 술 드시는 거, 자, 이것도 뇌동맥류 발생 위험을 2.1배 올린다고 합니다. 야, 여기서 지금 고혈압이 또 등장하거든요. 근데 이제 고혈압에 술, 담배까지 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조심하셔야겠어요. 네, 맞습니다. 게다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더 조심해야 돼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근처에 있는 나라들이죠.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가 서구보다 이런 뇌동맥류의 발생 위험성이 더 높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왜요? 유전적인 요인들이 좀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실제로 뇌동맥류에 이 유전적인 요인이 얼마 정도 기여하는지를 발표한 논문이 있었어요. 우리의 직계 가족 중에 한 명이 뇌동맥류 출혈이 있을 경우에 내가 지주막하 출혈에 생길 위험성이 2.1배 정도 올라가고요. 네.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 있다. 무려 51배까지도 증가한다고 합니다. 51배. 그러면 조기 발견이 중요하거든요. 네. 조기 네. 발견이 아니라면 좀 내가 알아야 하는 그런 증상, 전조 증상 같은 게 있을까요? 야, 근데 이게 정말 안타깝게도 전조 증상이 전혀 없습니다. 어머, 어떡해. 그래서 이 뇌동맥류가 파열돼서 결국 이제 뇌출혈로 발전된 상태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제 건강검진 하실 때 뇌 영상 촬영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죠. 근데 혈관을 볼 수 있는 검사들을 하다가 우연히 발견된 환자들도 물론 있긴 있지만 전체 뇌동맥류 환자의 약 3%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그냥 갑자기 쓰러져서 또 뇌출혈, 지주막하 출혈이 생겨서 어떡해. 병원에 이송이 된 다음에야 대부분의 환자들 진단을 받게 된다는 건데요. 이 뇌동맥류는 한번 파열되면 30% 정도의 사망률을 가지고 있을 만큼 진짜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시한폭탄이나 마찬가지라는 말이 과언이 아닙니다. 게다가 이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은 치료를 하더라도 굉장히 큰 후유증을 남고 평생 장애인 또 이런 장애를 갖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질환이죠. 아니 별다른 전조
전조 증상이 없다 그러니까 건강 검진하거나 할 때 조기 진단 받는 게 중요할 텐데. 무서워요. 근데 저도 건강 검진 얼마 전에 했습니다만 여기 안 찍어보거든요. 잘. 그러니까. 네, 맞아요. 사실은 걱정이네. 이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쉽게 신경을 쓸 수 있는 그런 질환은 네. 사실 아니죠. 정말 안타깝게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검진 외에는 이 뇌동맥류를 좀 미리 발견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사실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뇌동맥류에 가족력이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뇌동맥류를 잘 발생시킨다고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유전 질환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 고위험군이죠. 이런 분들은 좀 조기에 이 뇌혈관 촬영을 하는 것을 권고드리고요. 자, 내가 이런 위험군은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50세 이상이 되시면은 이 뇌혈관 촬영을 해보시는 것을 권고합니다. 이제 저희가 뇌동맥류가 전조 증상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하지만 이미 뇌동맥류가 파열이 돼서 출혈이 발생했다. 그리고 출혈의 양이 어느 정도 된다라고 하면 이때는 증상이 굉장히 빠르고 무섭게 다가오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큰 뇌출혈의 특징이 뭐냐면 아주 급작스럽고도 심각한 두통이에요.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내가 몇 시, 몇 분에 갑자기 두통이 생겼어요를 기억하리 많지 굉장히 급작스럽게 평생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가장 심한 강도의 두통을 느낀다고들 하시거든요.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뭐 갑자기 뒷목이 뻣뻣해질 수도 있고요. 또는 의식이 저하가 된다거나 안압이 올라가거나 뇌압이 올라가면서 구토 증상 같은 게 발생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증상들이 발생했을 땐 이미 출혈이 시작이 된 거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응급실을 내원하셔야 합니다. 근데 민수 선생님 너무 겁을 많이 주셨어요. 무서워 지금. 지금 무서운데 뭐 사실 뭐 스스로 그러니까 본인뿐 아니라 부모님 건강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이 뇌혈관 건강의 적신호 미리 좀 알아차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자, 뇌혈관 질환의 위험성 간편하게 네. 얼굴에 있는 어떤 주름으로 요걸 좀 예측해 볼 수 있거든요. 자, 어떤 주름이 뇌혈관 질환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까요? 제가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네. 한번 보시죠. 자, 첫 번째가 보니까 눈가 주름이고요. 두 번째가 귓볼 주름. 네. 그리고 세 번째가 인중 주름입니다. 이게 어떤 주름이 뇌혈관 질환과 관련이 있을까요? 일단 저는 이제 직감적으로는 뇌혈관이니까 머리 쪽이랑 좀 가까워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눈가? 네, 그래서 눈가 아니면은 귓불 주름일 것 같은데 저 정도의 눈가 주름은 사실 누구에게나 다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 이 눈가 주름 요 보여주신 예시 사진이 참 인상이 좋아 보이는 사진이에요. 참 인상이 좋아 보여. 요거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바람에서 왠지 그래도 귓불 주름이었으면 어떨까라고 한번 밀어보겠습니다. 근데 뇌 쪽에 이상이 생기면 사람이 표정이 없어지면서 약간 무서워지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주름이 생기는 거 아니야? 인중. 네, 아니 인중주름? MC님 말씀도 일리는 있어요. 이제 전두엽 기능이 많이 망가진 예를 들면 이제 파킨슨 환자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가면 얼굴이라고 해서 표정이 전혀 안 나타나기도 해서 좀 무뚝뚝한 표정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혈관 질환은 또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뇌혈관 질환을 예측할 수 있는 건 희영 씨 말대로 귓볼 주름이 많고, 네. 그나 맞았고 처음 맞췄어요. 저 네. 방금 하면서. 귓불에 있는 이렇게 대각선으로 생기는 주름을 말하는 건데요. 이 귓불에도 탄력성 섬유질을 비롯한 모세혈관들이 상당히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근데 네. 이 발달되어 있는 모세혈관들이 안 좋아지고 또 탄력성 섬유질이 미리 빠지게 되면 주름이 좀 일찍 잡히게 된다는 건데요. 근데 우리 몸 전체에 있는 혈관에도 이 탄력적 섬유질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귓불 주름이 일찍 생겼다면 혹시 내 몸에서 탄력성 섬유질이 좀 빨리 빠지는 건 아닐까? 그래서 좀 작은 혈관들에 좀 더 일찍 망가지는 건 아닐까 예측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미국에서 뇌졸중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던 연구가 있었는데 241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해봤더니 뇌졸중으로 입원한 환자들 중에 약 78.8%가 이 귓볼 주름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내 대학에서 했던 연구에서도 치매 발병 가능성이 약 2배 정도 높다고 알려져 있었고 또 뇌의 퇴행적 변화가 생길 가능성도 7.3배 높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이거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귓볼 나는 주름이 어릴 있는지. 때부터 이게 있었어요. 꽤 선명하게 이종환서는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검사만 받아보셔야 돼요. 이거 체크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름도 한번 알아보셔야 될 것 같고 또 고혈압 관리도 잘 해서 혈관 건강 잘 지키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사실 이 고혈압 외에도 혈관 질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또 있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자, 혈관을 공격해서 우리 몸을 이 돌연사의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주요 원인이 있습니다. 돌연사. 바로
활성산소인데요. 아. 네, 활성산소 한 번씩 들어보셨죠? 네, 나쁜 산소. 예, 이름만 들으면 굉장히 활기차 보이지만 나쁜 친구죠. 자, 이 활성산소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산소를 흡입을 했을 때 이 몸속에서 이 산소와 음식물이 만나서 반응하면서 만들어진 부차적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유해한 산소입니다. 그런데 이게 유해하지만은 않은 게 이 활성산소가 우리 몸에 들어온 이 침입한 이런 바이러스들을 백혈구들이 잘 처리할 수 있도록 미리 가서 약간 죽이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량의 활성산소는 좀 필요하죠. 그렇지만 늘 그렇듯이 뭐든지 넘치면 과도하면 이제 문제가 맞아. 되잖아요. 그래서 이 과도한 이 활성산소는 우리 몸의 세포와 또 DNA를 공격을 해서 각종 만성 질환과 노화를 또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특히 뇌혈관 같은 데 굉장히 중요하고 생명하고 직결이 돼 있잖아요. 네. 이런 곳은 이 활성산소로부터 혈관을 보호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죠. 근데 활성산소가 어떤 때 과도하게 생성이 되는 거예요? 사실 활성산소가 과도하게 생기는 원인이 너무 다양하게 있거든요. 대표적인 건 식습관이죠. 내가 가공식품을 너무 많이 먹는다거나 지방이나 단당류가 너무 많은 음식을 먹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의외로 운동을 과도하게 하셨을 때도 활성산소가 많이 생길 수 있어요. 진짜 의외다. 스트레스도 영향을 줄 수 있고요. 또 환경적인 요인도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는데 자외선도 원인이 되고요. 흡연이나 아니면 오염된 물, 화학물질, 미세먼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도 활성산소는 생길 수 있습니다. 다네 다. 네, 이 활성산소 우리 몸에 쫙 스며들면은 겨울철에 특히 뇌혈관 질환, 뇌경색, 뇌졸중 이런 걸 좀 유발할 수 있는데요. 희경 씨, 네. 혹시 우리 뇌가 우리 몸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예상해 보시겠어요? 아유, 의학 질문에 약한데. 네. 약간 뇌가 조금 작잖아요. 네. 적으니까 한 5% 정도? 이 뇌의 무게가 약 1,100g 정도 되는데 평균적으로 한 2% 정도 됩니다. 오. 내 몸무게의 2%밖에는 차지하지 않지만 전체 혈액의 공급과 산소의 소모량은 20%까지 증가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산소를 많이 소모하는 기관인데요. 네. 따라서 겨울철에 혈관 질환이 생길 수 있는 이 활성산소로부터 공격받을 수 있는 제일 대표적인 기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활성산소가 과도하게 되면요. 사실 정상세포를 공격을 하면서 세포의 손상과 변성을 유발하게 되거든요. 이걸 우리가 산화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 산화 스트레스가 뇌출혈이 발생을 했을 때도 뇌 손상의 주요 원인이라는 보고가 있을 정도로 실질적으로 세포 손상을 많이 유발해요. 뿐만 아니라 활성산소가 과도하다. 그럼 내 몸 곳곳에 염증을 일으켜서 다양한 만성 염증 상태까지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선생님 과도하게 생성된 이 활성산소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셔야죠. 예, 맞습니다. 이 활성산소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 몸이 이걸 방어를 하는데 이 방어하는 능력이 바로 항산화력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몸이 항상 그렇듯이 좋은 성분들이 떨어지죠. 네. 항산화력도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줄어들기 때문에 항산화력이 되게 성분이 많은 그런 음식을 섭취함으로써 항산화력을 높이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제 몇 가지 사례를 좀 말씀드리도록 뭐가 할게요. 있지? 자, 첫 번째 토마토입니다. 자,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라이코펜은 굉장히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서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고요. 그다음에 또 블루베리가 있습니다. 블루베리. 예, 안토시아닌이라고 하는 그런 함량이 되게 높아서요. 눈 건강을 지키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 폴리페놀 성분이 들어있어서요. 심장병과 뇌졸중 방지에도 아주 탁월하다. 이렇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또 마늘이 또 굉장히 대표적인 항산화 식품인데요. 마늘 좋죠. 알리신이라고 하는 그런 성분이 살균 작용을 해서요. 세균 감염을 막아주고 피를 맑게 해주며 피로 회복에도 도움을 줍니다. 자, 마지막으로 비타민 C가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는 이 레몬. 이 레몬을 드시는 것도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 맛있는 자, 거다. 이렇게 좋은 음식들 챙겨주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요. 네. 겨울철에 물 많이 드시는 게 좋습니다. 물은 아주 강력한 항산화 작용에 필요한 아주 필수적인 물질인데요. 겨울에 화장실 가기 좀 귀찮으니까 물 많이 안 드시는 분들 계실 텐데. 있어요, 정말. 네, 오늘도 좀 잊지 마시고 물 좀 많이 드시고 또 한 번에 너무 많이 드시는 것보다는 조금씩 나눠서 자주 드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무너진 건강을 다시 회복한 그래서 아주 건강한 삶을 누리고 있는 분을 만나볼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문진표부터 보겠습니다. 네, 문진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름 송경섭, 나이는 64세고요. 탄수화물 중독이라고 문진표에 적어주셨습니다. 뭐 식사하실 때 밥 2공기는 기본이고 라면과 분식을 거의 매일 드셨다고 하고요. 또 뿐만 아니라 굉장히 빨리 먹는 식습관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루에 뭐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주무셨고 운동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걷기 운동을 3시간 했고 가족력으로는
뇌출혈이 있었습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뇌동맥류, 모야모야병, 뇌출혈, 고지혈증, 고혈압, 고혈당을 진단받았다고 합니다. 와, 이분은 일단 쓰리고야. 네. 지금 고지혈증, 고혈압, 고혈당 지금 그렇죠. 쓰리고 갖고 계시거든요. 네. 근데 저는 가족력의 아버지 뇌출혈 요게 또 마음에 걸려요. 그래서 아무래도 가족력 있는 분들은 병원 가서 검진을 해보는 게 좋겠죠. 네. 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 희영 씨 말씀하신 쓰리고, 네. 고지혈증, 고혈압, 고혈당 이런 것들 전부 다 이게 그 혈관에 치명적인 역할을 주는 아주 굉장히 무서운 그런 질환이죠. 이런데 이 탄수화물을 굉장히 즐겨 드신다고 했잖아요. 네. 이런 식습관 때문에 이런 무서운 질환들이 연쇄적으로 발생을 했고 그게 또 이어져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이 뇌출혈까지 겪으신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좀 생소한 병이 있었어요. 모야모야병. 네네. 이 모야모야병이라는 게 이제 일본에서 처음에 이 병명이 붙여졌는데 일본어로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나는 그런 현상을 말하는데 이제 뇌혈관에서 중요한 뇌혈관들이 점점 나이가 들수록 좁아지는 병입니다. 이 좁아지면서 주변에 다른 이 우회로 혈관들이 많이 발달을 하게 되는데 그 발달되는 혈관의 모습이 마치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 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 모야모야병은 주로 10대 청소년기에 많이 발병을 하고요. 그리고 또 40, 50대 중년층에서도 많이 발병을 하는데 주로는 뇌졸중 그리고 또 허혈성 뇌발작으로 인해서 쓰러져서 발견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미리미리 좀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는 게 중요한 질환입니다. 네, 자 문진표 확인해 봤고요. 이분은 뇌동맥류와 뇌출혈을 겪은 후에 건강 리모델링에 성공한 분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서울의 한 공원에서 만난 송경섭 씨. 매일 가벼운 걷기 운동으로 굳은 몸을 풀어준다는데요. 예전에는 저기 63빌 때 거기까지 왕복으로 한 3시간 반 걸었어요. 운동도 오래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저기 요즘에는 이제 1시간씩 운동을 해요. 어머니 무슨 수술 하셨어요? 네, 뇌출혈로 쓰러졌어요. 이렇게 살아있는 것도 기적이에요. 뇌출혈로 쓰러지기 전 생활 습관을 알아봤는데요. 특히 식습관이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낮에는 이제 밥 먹기 싫으니까 그냥 주문해서 떡볶이, 순대, 라면, 뭐 만두, 뭐 그런 종류를 많이 먹었어요. 떡볶이, 만두, 라면 등의 분식을 거의 매일 입에 달고 살았다는데요. 맛있는 거 많이 왔네. 보니까 뭐 떡볶이, 순대, 뭐 튀김, 김밥, 분식을 정말 골고루 주문하셨는데 누가 더 오시는 거 아니죠? 저거 혼자 드시기에는 많다. 양이 많아 보이는데요? 분식 중에서도 지금 맛있게 드시는 떡볶이가 특히 탄수화물 덩어리거든요. 떡 자체도 워낙에 탄수화물이 많은데 여기에 있는 양념, 당과 나트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혈관 건강을 생각을 하신다면 사실 떡볶이는 조금 줄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천천히 먹어야 되는데 그게 습관이 안 되더라고요. 빨리 먹고 빨리빨리 어디 갔다 와야 되니까. 한 공기 먹고 이제 배가 안 차서 배고픈 그 느낌이 나서 또 먹게 되더라고요. 한 2그릇씩 먹게 됐어요. 빨리 먹는 식습관까지 가지고 있었던 경섭 씨. 아이고, 몇 시지? 어구, 가격한 시간 됐네. 밥 한 끼를 다 먹는데 10분이 채 걸리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런 빠른 식습관이 위험한 이유. 우리 몸은 그렐린과 렙틴 호르몬으로 식욕을 조절하는데 식사할 때 이 호르몬들이 작동하려면 20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호르몬이 작동할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빨리 먹으면 과식을 하게 되고 이런 식습관이 각종 질환의 원인이 되는 것. 그건 뭐예요? 아, 이거는 제가 살쪘을 때 입었던 바지예요. 이게 한 80kg 살이었을 때가 입었던 옷이니까.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는데요. 병원에 가니까 의사 선생님이 이제 피가 탁하다고 그래서 고혈압도 좀 높고 혈당도 그렇고 당도 그렇고 좀 높다고. 급기야 5년 전 어느 날 어우,
여보, 난데 아우 내가 요즘에 어지러운가 봐. 막 죽겠네. 그 저기 119 좀 불러줘. 집에서 쓰러지고만 송경섭 씨. 원인은 뇌출혈이었습니다. 예, 아버지가 이제 뇌출혈로 쓰러지고 돌아가시는 바람에 혹시나 내가 걸리지 않을까. 그래서 열심히 운동도 하고 그랬는데 그게 운동을 하고 난 뒤에도 이렇게 쓰러지니까 진짜 너무 허무하더라고요. 병원에 도착했을 당시 풍선처럼 부풀어 있었다는 뇌혈관. 깊게 팬 수술 자국을 볼 때면 그날의 아픔이 다시 떠오른답니다. 차를 마셔 한번. 무너진 건강을 되찾기 위해 식습관부터 바꿨다는 경섭 씨. 레몬즙인데요. 식욕 억제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마시고 있어요. 과식하는 식습관을 고치기 위해 마시고 있다는 레몬즙. 물에 타서 수시로 마셔오고 있다고요. 더불어 탄수화물 위주의 식습관에서 벗어나면서 체중도 30kg 감량하고 혈압과 혈당 수치도 정상으로 유지하고 있다는데요. 특히 균형 잡힌 식단이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답니다. 뇌혈관 질환에 호두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견과류에 풍부한 오메가6와 등푸른 생선에 풍부한 오메가3는 혈행 개선을 도와 심뇌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드디어 완성된 건강 밥상. 어서 와. 아이고 좋아졌네. 이제 혼자 먹으면 빨리 먹게 되니까 동생을 불러서 얘기하면서 먹으려고 불렀어요. 아우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먹어. 뭘 차린 거 없어. 엄청 많구만. 레몬즙을 뿌린 고등어 구이. 그 맛은? 어때 비린내 안 나지? 응, 하나도 안 난다. 천천히 식사를 끝낸 후 뭔 차야? 레몬차. 레몬차? 응. 따뜻한 물에 레몬즙을 섞으면 손쉽게 완성되는 레몬차. 쌀쌀한 겨울철에 제격이라고요. 좋다. 언니 술할 때는 그냥 너무 안 됐던 이렇게 건강한 모습 보니까 그리고 같이 차 마시니까 너무 좋다. 병이라는 게 언제 올지 맞아. 모르니까 미리미리 준비해야 돼. 맞아. 그래서 뇌졸중이 작아진다. 가르쳐 줄게. 거울 보면서 살짝 웃어봐. 먼저 활짝 웃었을 때 한쪽 입꼬리가 처지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두 번째는 양팔 한번 들어봐봐. 양팔? 하나, 둘, 셋. 두 번째, 양팔을 들어서 한쪽 팔에 힘이 빠지는지 확인합니다. 간단한 문장을 읽는 건데 같이 한번 읽어보자. 세 번째, 같은 단어나 문장을 반복해서 읽었을 때 말이 어눌해지는지 확인합니다. 추억, 그리움으로 채색하다. 이거 저기 핸드폰으로 이제 내가 아프거나 뭐 할 때 119로 불러야 되잖아. 마지막으로 신속한 신고와 치료가 가장 중요하겠죠. 언니 우리 건강하고 아프지 말고 응? 즐겁게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자. 파이팅!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는 뇌혈관 질환. 올바른 생활 습관이 가장 중요한 예방법이란 사실 잊지 마세요. 뇌출혈로 수술까지 하셨는데 지금은 뭐 거뜬하시네요. 대단하십니다. 보니까 올바른 생활 습관을 잘 유지하신 덕분인 것 같은데요. 여기에 더해서 즐겨 드신 게 있었어요. 바로 레몬즙이었죠. 맞아요. 근데 레몬 하면은 비타민 C까지는 딱 알겠거든요. 근데 비타민 C 말고도 또 다른 좋은 성분들이 있나요?
희경 씨 딱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레몬하면 비타민 C죠. 풍부한 비타민 C 때문에 항산화, 항노화 효과가 굉장히 좋은데요. 이뿐만 아니라 카로티노이드와 같은 또 굉장히 강력한 항산화 성분을 가지고 있는 플라보노이드 성분들도 풍부합니다. 근데 그중에서도 비타민 C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비타민 C는 체내에서 스스로 합성이 되질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반드시 외부로 섭취를 해야 하는데 그러면 비타민 C가 풍부한 음식이 좋겠죠. 네. 이 레몬에 비타민 C가 얼마나 많이 함유되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다른 식품들과 비교를 해봤어요. 레몬을 사과, 치커리, 배와 함께 비교를 했을 때 100g당 비타민 C의 함량이 월등하게 더 높았거든요. 우와. 심지어 가장 높죠. 압도적이다. 이 비타민 C가 레몬에는요 사과보다 약 39배나 더 높게 함유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레몬이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자, 나이가 들수록 혈관의 이 탄력성이 떨어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혈관을 탄력 있게 유지시켜주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자, 비타민 C는 이 혈관의 탄력을 유지시켜주는 그런 물질의 생성을 돕고요. 혈관 내벽에 피가 흐르는 내벽 쪽의 손상을 줄여주는 등 이 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이 레몬 속에 펙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거든요. 이 네. 펙틴이라는 성분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좀 낮춰주고 혈액순환을 개선해서 고혈압을 좀 나아지게 해주고 또 각종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레몬즙 꾸준히 챙겨 드시면은 혈관 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이 고혈압을 유발한 쥐에게 레몬즙을 경구로 투여를 해봤더니 이 증가됐던 수축기 혈압이 점차 감소되는 걸 확인했고 12주 정도가 지나면서는 이 대조군 대비해서 유의미하게 혈압이 감소한 걸 확인한 바 있었습니다. 이 레몬 속에는 에리오시트린이라고 하는 성분 또한 함유가 되어 있는데요. 에리오시트린이 조금 생소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 역시도 강력한 항산화 성분입니다. 특히 체내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동물 실험 결과를 좀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쥐를 대상으로 고지방, 고콜레스테롤 시기를 시킨 거예요. 그런데 한쪽 무리에는 그냥 이런 시기만 시키고요. 다른 쪽 무리에는 여기에 에리오시트린을 추가 보충을 해준 거죠. 그 결과 에리오시트린을 보충한 쥐에게 총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수치가 더 낮은 결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근데 뭐 성분들도 중요한데 사실 우리들은 그래서 이런 걸 누가 하느냐. 중요한 건 사실 네. 이제 고현정 씨라든지 뭐 또 뭐 이쁜 분들도 누가 있지? 이효리 엄정화 씨, 이효리 씨 이런 분들이 레몬 디톡스로 또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네. 아, 좀 없나요? 아니 준비했습니다. 희경 씨를 위해서. 레몬차 좀 주세요. 네, 요 앞에 준비된 거 한번 저희도 한번 마셔볼까요? 오. 이게 상큼하고 시큼하고 그래서 물을 더 마시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겨울철에 비타민 C 충전하는데 딱 이만한 좋은 게 것 같아요. 없죠. 근데 이거 진짜 따뜻하게 차로 드셔도 좋을 것 같은데 그냥 저는 물 먹는 걸 안 좋아해서 그냥 레몬을 물에만 타도 굉장히 물을 많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게 근데 산성식품 아니에요? 맛이 좀 강해서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레몬 자체는 산성이기는 하지만 산성 식품이냐 알칼리성 식품이냐 이 식품을 따질 때는 우리 몸에 들어와서 체내 대사를 거친 이후에 어떻게 변하는지 봐야 됩니다. 이 레몬 자체는 산성을 띠는 물질이지만 우리 몸에 들어와서 체내 대사가 끝나면 알칼리성으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알칼리 식품이죠. 예. 자, 레몬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알칼리성이 되는지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영상 함께 보시죠. 자, 여기에 보면은 아주 상큼한 생 레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이것을 중성수에 이 생 레몬을 넣어서 색깔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보시면 색깔이 점점 이 산성에 해당하는 주황색 성으로 변하죠. 근데 네네. 이게 우리 몸속 과정하고 이렇게 비슷하게 레몬을 태워서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색깔이 점점 이 알칼리성에 해당하는 푸른색 계열로 변하는 거 확인할 수 있거든요. 네. 자, 산성인 레몬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저렇게 알칼리성으로 변하는 것이죠. 와, 신기하다. 레몬이 산성이 아니라 우리 몸에 들어오면 알칼리성으로 변한다. 이거 좀 그러네. 기억해둬야겠는데요. 네. 그리고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 주범이 활성산소라고 그랬는데 이게 레몬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네, 레몬은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역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보시면 왼쪽에 담긴 물이 활성산소에 의해서 염증이 생긴 우리 몸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에 레몬수를 넣어보면 자, 우와. 색깔이 맑게 변하는 거 보이시죠? 네. 레몬이 염증으로 가득한 우리 몸을 해독하는 데도 저렇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오.
레몬 추출물이 항산화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봤던 연구들도 있었는데요. 쥐에게 레몬 추출물을 섭취를 시켜보니까 산화 스트레스가 좀 줄었고 그리고 또 항산화 물질들의 양이 증가했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레몬즙은 세포 기능 장애나 또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심할 경우에는 암까지 유발시키는 이런 활성산소를 억제하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한국인들이 많이 겪고 있는 역류성 식도염, 뭐 위염, 장염 같은 이런 만성 염증 질환들이 이런 활성산소와 연관이 좀 있는데요. 자, 한 연구에 따르면 이 레몬 추출물을 동물 세포에 한번 투여를 해봤더니 자, 염증을 일으키는 염증 사이토카인은 굉장히 감소를 하고요. 항염증성 사이토카인은 증가한 것이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레몬을 먹을 때는 이렇게 횟집에 가도 이렇게 꼭 짜가지고 레몬 즙만 먹지 레몬 껍질은 잘 안 먹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혹자는 레몬 껍질까지 먹어야 된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가 맞는 거예요? 자, 사실은 껍질뿐만 아니라 이 씨까지도 하나도 버릴 게 없는 게 바로 레몬입니다. 레몬의 껍질에는 항산화, 항염 물질이라고 할 수 있는 리모넨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이 리모넨이 항산화로 인한 항산화 스트레스를 좀 줄여주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이 과육뿐만 아니라 이 껍질까지 같이 드신다면 이런 항산화 물질 더 많이 섭취할 수 있으니까 큰 도움이 되겠죠. 껍질까지. 오늘 주인공은 체중 감량에도 성공을 했다고 들었는데 레몬즙이 다이어트 효과도 있어요? 예, 맞습니다.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함께 보시죠. 자, 그릇에 이 돼지 기름을 바른 뒤에 보시죠. 하얗게 돼지 기름. 여기다가 하얗다. 각각 물과 레몬수를 붓고 이 변화를 관찰했습니다. 자, 그냥 물을 부은 이 그릇 속의 돼지 기름은 아무 변화가 없이 그대로 있죠. 자, 그런데 이 레몬수를 부은 그릇을 보면요. 그릇 속에 있는 그 돼지 기름이 녹아서 제거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신기해요. 이렇게 보니까 확실히 좀 알겠네요. 네. 실제로 뭐 네. 연구 결과가 뿐만 아니라 이 고칼로리 식단을 섭취를 시킨 이제 쥐, 조금 이제 뚱뚱해졌겠죠. 네. 이런 쥐에게 레몬 추출물을 좀 추가해서 섭취를 시켜봤더니 그냥 일반적 고칼로리를 먹었을 때 비교해서 이 레몬 추출물과 함께 섭취를 시킨 쥐가 지방 세포의 크기가 줄었다고 합니다. 이런 결과를 보면 이제 비만 예방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 거죠. 레몬수에다가 이렇게 반신욕하면 어떨까? 그러면 진짜 다 녹아버릴까? 속을 녹여야지. 마음 같으면 속을 녹여야지, 그렇지? 녹이 많이 마셔야겠네요. 네. 자, 인체 시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국 여성들 84명에게 레몬 이 착즙액을 섭취시킨 결과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자, 한번 보시면요. 자, 체질량 지수, 또 총 체지방량, 허리둘레 등이 모두 감소하고 또 중요하죠. 인슐린 민감도 역시 증가한 것이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와. 레몬즙 먹을 때 주의할 점도 있을 것 같아요. 민 선생님 좀 알려주세요. 네, 사실 레몬즙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라 일반 식품이기 때문에 특별한 주의사항은 필요 없지만 그래도 너무 과량 복용을 하신다면 설사나 복통과 같은 불편감이 발생하실 수도 있거든요. 늘 적정량, 하루 섭취 권장량을 지켜서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이 공복 섭취 시에는 좀 속이 쓰릴 수도 있으니까요. 좀 물에 희석해서 좀 섭취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자기가 평소에 좀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 같은 그런 질환이 있는 분들은 좀 주의해서 섭취하시면 좋겠습니다. 내 몸이 지금 산성 상태인가 싶으면 알칼리성 식품을 드시는 게 좋잖아요. 그럼요. 그걸 어떻게 알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고기나 뭐 이런 걸 많이 먹고 뭐 고기는 이제 평소 대표적인 식습관. 산성식품이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좀 이렇게 내 몸을 흡연이나 음주를 많이 하신다거나 고기나 가공식품류를 많이 드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좀 알칼리성 식품들을 챙겨서 드시는 게 더 좋죠. 그럼 그냥 삼겹살 먹을 때 옆에다가 레몬수를 하나 끼워 놓으세요. 그래서 먹고 마시면 되잖아요. 네, 또 채소들이 대표적인 알칼리성 식품들이니까요. 이런 산성식품 드실 때 같이 곁들여서 드시는 게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삼겹살 먹을 때 레몬 수만? 레몬 코 주라고 하려다 참았어요. 자, 오늘 내 혈관 질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날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연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사암동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얼음이 얼기 시작한다는 절기 소설입니다. 보통 이맘때가 되면 바람이 불면서 날이 추워지곤 하는데요. 현재 서울은 3.4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낮습니다. 어제는 반짝 포근했지만 다시 평년 기온으로 돌아갑니다. 현재 중부 내륙은 0도 안팎까지 떨어진 곳이 있고요. 곳곳으로 서리가 내리고 물이 열 수 있겠습니다. 네, 가을의 끝자락에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오늘 충청 이남 곳곳에서 공기가 다소 탁하겠고요.
오후부터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먼지가 흩어지겠습니다. 네, 오늘 전국 하늘은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10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낮겠고요. 서해안과 남부지방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네, 이번 주말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기온도 평년 수준으로 유지돼서 쌀쌀한 늦가을 날씨가 될 텐데요. 네, 아침 저녁으로는 오늘보다 추워서 따뜻하게 입어야겠습니다. 다음 주는 곳곳으로 비 소식이 잦겠습니다. 또 다음 주 중반부터는 날이 급격히 추워져서 눈이 오는 곳도 있으니까요. 슬슬 겨울 채비를 시작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오늘이 첫눈이 온다는 소설이고 그렇지만 아직 가을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아침 저녁으로는 좀 추워도 낮에는 그래도 어제까지는 괜찮았는데요. 다음 주에는 또 기온이 급격히 떨어진다고 하니까요. 거의 뭐 마지막 가을이죠. 네, 이번 주말 즐기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그리고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즐겨봐 너의 세상 플레이 더 넥스트 채널 A.